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5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15주차는 1교시만 진행이 돼요. 2교시는 시험이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2교시에 진행될 기말고사 좀 안내해 드리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시험은 6월 16일 날 하루만 보고 접속기는 3번이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 15주차 1교시 강의를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신 거니까 나 그냥 보다가 그냥 나중에 봐야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네. 기말고사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기말고사 문제를 알려드리니까 이거를 끝까지 다 보셔야 된다. 기말고사가 이렇게 총 8문제인데 처음 4문제는 정답이 있어요. 정답을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정답을 여기서 한번 좀 메모를 해놓으시던지 이렇게 해서 시험을 쓰셔야 되고 답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4문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든지 조금씩이라도 좀 써주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그럼 천천히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미디어의 사특성을 쓰시오. 그러면은 미디어의 사특성,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프레이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틀 안에서이다. 그렇죠? 그러한 틀을 깨거나 틀을 넘어서는 보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무편집본의 출연이다. 어, 무편집본의 출연이 있었다. 이제 출연을 가져왔다 이거죠. 왜 프레이밍 때문에. 그러나 이제 무편집본조차도 사실은 일정한 프레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녹화를 하는 요 시점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어요. 지방선거가 끝나서 이제 뭐 제가 이 단순 일방향적인 이 수업에서 뭐 지방선거에서 뭐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이런 말 할 수도 없거니와 다만 이제 뭐 이번 선거에서 어떤 지역에 누가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된 그 진영조차도 자기네 진영에서 당선된 어, 음, 당선을 사실 예상하지 많이 못했다. 그럼 당선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당선을 당선을 어떻게 당선되었나 그리고 뭐 떨어진 쪽에서는 왜 떨어졌나 이런 분석을 좀 많이 하는 또 그런 뭐 그 방송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방송 중에서 이 프레이밍과 관련된 방송 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긴 쪽에서는 어떤 프레임을 짰다. 진 쪽에서는 또 이런 프레임을 짰다. 근데 이긴 쪽의 프레임이 더 일반 대중에게 더 잘 먹혔고 이제 잘 먹혔다는 뜻은 호응이 있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이 어, 받아들이기에 좀 더 수월하게 그렇게 프레임을 짰다. 근데 진 쪽에서의 프레이밍이라는 것은 좀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좀 뭐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공감하기도 어려운 프레이밍이었다. 뭐 이제 결과론적 얘기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교수자 입장에서 과연 그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렇다면 전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런 프레이밍 자체를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빠. 바쁘면은 바쁜데 어떤 정보가 잠깐 순간적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무비판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레이밍을 짜서 주는 사람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예상하고 주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와중에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어, 음, 우리가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이해의 영역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거 이제 프레이밍, 첫 번째 프레이밍 나왔는데, 네.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어, 미디어 사특성을 쓰시오예요. 네. 그래서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요것만 써도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추가 내용을 더 쓰면은 점수가 좀 아무래도 뭐 1, 2점에서 더 높겠죠. 자신의 의견을 쓰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내용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프레이밍하고 그다음에 게이트 키핑이다. 문직이다 이거죠. 네, 뉴스에서 어떤 것을 기사화할지 고르는 과정이다. 적절한 게이트 키핑은 필요하나 왜 너무 많은 뉴스가 있으니까요. 네. 음,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누가 해주면 좋죠. 대리인이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게이트 키핑은 좀 건전하지 않다. 자, 가짜 뉴스는 적절한 게이트 키핑이 작동되지 않거나 특정한 목적하에 게이트 키핑이 작동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현재의 가장 큰 게이트 키핑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죠. 알고리즘. 네. 자, 아젠다 세팅. 이제 미디어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정한 주제를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 정책 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젠다 세팅 하나는 국민청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있는 게 아젠다 키핑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특정한 주제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아젠다로 이전의 아젠다를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젠다 이 세팅과 아젠다 키핑이 또 프레이밍과 연결돼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렇게 잘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젠다 세팅을 잘하고 아젠다 키핑을 잘하고 프레이밍을 잘하는 쪽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선거의 특정 진영이 어떻게 그냥 객관적인 숫자로 보면은 뭐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면은 또 뭐 이겼는데 진 것 같다. 또 졌는데 이긴 것 같다. 이런 뉴스 기사들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단순히 제가 어떤 그 수업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일상생활 관련지어서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진영을 전혀 호의적으로 말하거나 두둔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젠다 세팅과 아젠다 키핑을 그 전에는 본 수업에서는 그 우리가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죠? 그때 이제 제가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 세팅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쪽 민주당 계열에서는 그 이제 먼저 이 당시에 야당이 정권 교체라는 아젠다 센터를 걸었어요. 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이 야당에서 아젠다 키핑을 간 거죠. 아젠다 키핑을 갖고 갔는데, 근데 여권에서는 이제 어떤 다른 아젠다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걔들이 잡은 것이 정권 교체에 맞서서 잡은 것이 이제 정치 교체. 근데 이제 그게 좀 잡은 시점이 시간이 좀 늦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빨랐거나 예를 들어서 좀 선거를 좀 늦게 했으면은 정치 교체가 더 먹혀서 뭐 대선 그뭐 당시에 여당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안 되어서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이렇게 이제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죠. 네.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적용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1번 문제는 이렇게 된 거고, 자, 2번 문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4요소를 쓰시오. 그래서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소통 능력, 이렇게 네 가지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좀 추가 능력 더 같이 또 쓰시면, 뭐, 이렇게 뭐, 더 점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음, 미디어 접근 능력, 이해 영역에서 표현 영역의 순서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리터러시라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항상 그 표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미디어 접근 능력, 그 미디어 이용이 일차적이다. 미디어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미디어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 중독 예방.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수업이 이제 제가 일단
시험 문제 안내해드리면서 끝나면 간단하게 뭐 중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 이용, 이제 저는 지금은 윈도우지만 제가 컴퓨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이제 MS, 뭐 도스였고 도스. 그래서 컴퓨터 켜고 끄는 것도 어려웠어요. 미디어 이제 이용할 수 없는 거, 그다음 좀 더 활용해서 쓰는 거, 그렇죠? 네. 그다음 이제 이런 접근 능력.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단순 사무직에서 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단순 사무직에서 일하는 친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정말 못하는데, 근데 이제, 어, 필요에 의해서 저도 하나씩 배워가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 사무직에서 있는 친구들은 굳이 그런 필요까지 없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이제 컴퓨터만 활용을 할 줄 아니까 저도 못하는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컴퓨터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할 줄 아는 거고, 좀 젊은 친구들이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견해로 좀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은 더 잘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뭐 부탁을 해요. 컴퓨터로 뭐를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사실 못하거든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약간 좀 이상하게 제가 신경 안 써준다. 이렇게 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 할 줄 모른다. 아버지는 이해 못 하시는데, 못해요. 근데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또 활용할 때는 우리 저 자녀들이 저보다 훨씬 낫죠. 거의 한 98% 이상 나은데, 어떤 특정한 걸 할 때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뭐 작성할 때,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옆에서, 그거 이렇게 하면 딱 되는데, 제가 딱 해주죠.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보고 있다가 그래도 아빠가 그 컴퓨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 좀 할 줄 아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미디어 접근 능력이다. 네. 네.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 능력. 미디어 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애. 그리고 뭐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방식, 무인 단말 이런 거 있죠. 디지털 소외 현상이 있다라는 거. 그 의 비판적 이해 능력. 자, 현실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미디어를 무표정 받아들인다. 네. 산업적 동기는 자본 중국 광고 수입. 뒤에서도 잠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엄청나게 머리가 똑똑하고 돈을 쫙 빨아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뭐 유튜브랄지 이런 스마트폰 사용 기재를 안에 넣어놨다라는 거죠. 또 최근에는 그 알고리즘이 딱 넣어놨잖아요. 우리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 근데 우리 지금의 어린 세대들, 뭐제 자녀만 해도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걔들에게 좀 맡길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의 또 초등학생이랄지 중학생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잖아요. 거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죠? 네. 또 이제 미디어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사실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비판적 이해로 나갈 필요가 있다. 뭐 미디어 마스크를 착용하자 이런 얘기 좀 했었고, 소통하기. 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소통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전에는 한방향 미디어였지만 지금 상방향 미디어다. 네. 참여 욕구와 능력, 규범 인지와 준수. 또 이해했다면 표현도 해보자. 댓글 달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사실은 주의 깊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벼운 것은 아니다. 자, 과거에는 용건만 간단히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사소한 하나하나 소통하는 경우가 있고 또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일상의 한 부분. 언택트 시대의 그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는데 제가 좀 더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SNS는 어떤 것인가?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좀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공론화에서 금지할 필요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점에서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유튜브의 특징 네 가지. 네, 이것도 쓰시면 됩니다. 유튜브 특징 네 가지를 쓰시면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 기존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한다. 실시간 소통과 친근한 이미지가 있다. 상당히 큰 수익 모델이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한 뭐 부연 설명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네 가지 매우 잘 해놓았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네.
미디어 읽기에서 주의할 두 가지, 에코챔버와 필터 버블. 에코챔버와 필터 버블에 대해 쓰시오 하면 내용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챔버와 필터 버블. 지난 시간에 했죠? 네. 에코챔버, 반향실 효과라고도 말하며 차단된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를 듣는 폐쇄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룬 말이다. 다른 목소리, 다양한 생각을 접하기가 힘들어서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네. 음. 뉴스, 미디어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기존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닫힌 체계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증폭 강화되고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 수용하는 현상이다. 자, 알고리즘 추천으로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계속해서 수용하게 되는 현상이다.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의견이 극대화되는 현상을 증가시키며 극단주의의 배경이 된다. 필터 버블, 자, 엘리 프레이저가 생각 조종자들에서 언급했는데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보가 길러진 거품 속에 갇히는 현상이다.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정보 편식 현상이다.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의 문화적 또는 이념적 거품에 갇히게 되는 현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이 관련 있는 것이 집단 극화 현상인 거죠. 그 집단의 의사결정이 구성 개개인의 평균치보다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이다. 집단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다른 사람들보다 선명하고 모험적인 결정을 택하거나 다른 구성원들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는 경험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 과정의 반대를 위한 반대, 복수 주장의 지지, 변증법적 토의 과정 등의 회의 규칙을 둘 필요가 있다. 네. 나와 다른 입장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알고리즘으로 추천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생각, 신념을 확인하며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이 더욱 증폭된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강화되며 굳어진다. 결국 우리 사회는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열린 토론의 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는 갇힌 갈등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요즘은 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이 닫힌 갈등의 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작았거든요. 작았기 때문에 그 닫힌 갈등의 어떤 그 영역이 뭐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건 좋아. 그럴 수 있죠. 개인이니까. 근데 자기가 그, 어울리고 있는 영역이 너무 지금 좁다. 난 외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 싶으면 자신 스스로를 반성해가면서 그 닫힌 갈등의 장을 좀 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닫힌 갈등의 장 자체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자기네들끼리 소통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욱 더 이렇게 견고하게 좀 되는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새롭고 안 해본 걸 해보고 싶고 이런 좀 그런 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뭘 말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내면 당시에는 모르더라도 당시에는 바쁘니까 넘어가더라도 여기 생각해보면 그때 그게 내가 좀 그 사람 반응이 좀 그랬는데 내가 좀 이상이 있었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아 그래 내가 또 그런 게 있었네 하면 이렇게 좀 바꾸고 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현상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집단 극한 현상. 그래서 아주 이제 대표적인 예가 버마에서 어떤 로이알 학살 사건이다. 1000명 이상이 학살되었고 30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읽기,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 읽기는 버블을 터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네, 질문이었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논하시오.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경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쓰시오. 미래 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사용의 부작용은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독되지 않고 유튜브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쓰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짧게라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서술형 시험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출제자 입장에서는
점수를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짝이라도 쓰시면은 점수를 다 드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쓰시고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 논하시 할 때는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표현 영역까지 네,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좀 많이 말씀드렸죠. 네. 아, 자, 이제 제가 최근에 저도 또 이것도 사실은 저도 이제 스마트폰 옛날처럼 뭐 텔레비전이나 또는 컴퓨터에 있는 그 뭐 어떤 그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통해서 접한 게 아니라 이것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스마트폰 사용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의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이제 음, 사교육 현장에서도 애들을 좀 가르치고 있고 또 뭐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책도 좀 많이 읽고 있거든요.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스마트폰에서 우연히 그 접했는데 딱 처음에 뭐 한 1, 2분만 제목부터 끌렸고 1, 2분만 보더라도 어, 뭐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끝까지 한번 좀 봤습니다. 그런 내용도 여러분과 같이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저 과거에 사실 저도 이제 텔레비전 키즈거든요. 텔레비전 키즈. 그래서 텔레비전 중독자였어요. 어릴 때 좀 지금하고는 다르게 그때 성격은 좀 내성적이었고 친구들도 별로 없었고 또 그리고 이게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좀 안정이 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텔레비전에 뭐 중독이 좀 제가 있다 하더라도 텔레비전은 집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바꿔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컴퓨터 게임도 뭐예요? 저는 컴퓨터 이제 게임을 아예 못하니까 중독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 다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에 중독됐다고 하는 지금은 벌써 그 친구는 이제 3, 40대 됐더라고요. 근데 컴퓨터도 들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스마트폰은 크기가 작아서 항상 내가 갖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 나의 침대까지 지금 들어온다라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첨단 기업에서 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최대 사람들을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나? 그게 한 연구한 거죠. 그게 알고리즘인 거죠. 알고리즘을 던져줬다. 네. 과거 텔레비전이라고 해봐야, 중독이라고 해봐야 좀 다음화 좀 약간 호기심 있게끔 좀 이렇게 끝내는 건데, 또 컴퓨터 게임. 제가 이제 어릴 때 사실은 저는 게임을 많이 할 줄 모르지만, 컴퓨터 게임 많이 할 줄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오락실, 오락실. 거기에 이제 완전히 중독됐었거든요. 한 달 정도. 그래서 집에 있는 동전이나 공전을 제가 싹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그거야 중독에서 금방 헤어나왔죠. 근데 컴퓨터 게임은 이제 업그레이드 되니까 계속 애들이 중독되는 건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중독이 아니더라. 이 스마트폰의 중독은 정말 심하더라 이거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자식의 부가 싸우고 있다. 네,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나마 뭐 지금 우리 아이들도 많이 쓰고 있겠죠. 대학생이긴 한데 그나마 뭐 대학생이니까 저는 이제 일단 넘겼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고 이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건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건데 이제 어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스마트폰 갖고 되게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제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자기들도 많이 하면서 우리 보고 나보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뒤에서 좀 말하겠지만 부모 자녀한테 자녀의 어떤 핸드폰 사용을 최대한 절제시키는 부모들은 자신이 먼저 핸드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더라. 최대한 자녀가 보는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24시간 거의 끄지 않는다. 근데 왜, 그러면 24시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24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 잠이라는 것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잠들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까지도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새벽 3시, 4시, 5시, 8시, 또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들 때까지 하니까 사실은 24시간 끄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티브 잡스하고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절대 이 핸드폰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많은 임직원들은 15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절대 핸드폰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네.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막는 앱이 있나 봐요.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앱.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걸 또 뚫는 앱이 있어요. 어떻게, 근데 무료 앱은 금방 뚫는데요. 그래서, 유료, 유료 앱을 쓴대요. 그래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자녀에게 핸드폰을 사주고 또 돈을 들여서 그 핸드폰을 못 쓰게 하고, 그런 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나마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 핸드폰을 자제시키는 그 방법으로는 뭐였습니까? 핸드폰을 안 사주는 거였죠. 안 사주는 거. 뭐 몇 번 졸랐지만 안 사주는 거. 안 사주는 거.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도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금은 또 제가 자녀들을 그 초등부 키울 때하고 또 다르다 보니까 정말 그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사주지 않는 것이 그 아이들이 시달리는 거, 이것이 또 가장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친정을 가지고 애들 사교육도 많이 안 보내고 애들과 책 읽기도 같이 많이 하고 주말에 뭐 미술관이나 야외 활동도 많이 하면서 쭉 자신의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애들을 쭉 키웠는데 핸드폰을 사준 후로 이 모든 교육 철학이 한 번에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더 없다. 근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아이들이. 그래서 과의존 환자, 심한 경우 실제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고, 이 과의존 환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기에 다니고 있어요, 학교 대신에. 우리 예전에 이제 뭐, 알코올 중독이면은,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 중독 프로그램 다녔던 것처럼, 정말, 와, 놀랍고 안타깝죠? 일단, 스마트폰을 식탁 위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예. 실제로 스티브 잡스나 저기 뭐야, 빌 게이츠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같이 많이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심폰이라고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저는 이제 뭐 폴더폰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폴더폰도 이제 공심폰의 한 종류더라고요. 그 공심폰만 쓰게 한다. 그리고 부모들도 이제 매우 노력하고 있다. 부모들도 핸드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네. 또 스마트폰 사용이 양극화가 있대요. 강남 대치동의 학부모는 최대한 자제시킨다라는 거죠. 부모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고, 뭐 이부진의 자녀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스마트폰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부모였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것이 부모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또 관리형 스터디 카페,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가면은 이제 보통 월 40만 원 정도 낸대요. 이건 들어가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내는 것부터. 네. 그래서 이제 유료로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사업이 요즘 많이 커지고 있고, 이 사업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 이제 정의해보자면은 부모 대신 아이와 싸워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제, 아이랑 싸운다라는 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번은 제 친구가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제 1교시 수업을 하고 있는데, 1교시 애가 처음 온 거예요. 조회 때도 안 1교시였고. 근데 선생님이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네, 물론 옛날이긴 하죠 제가 정말 옛날이긴 하네요 벌써 어 우리 이제 성인학습자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 담임 선생님 만난 게 이제 89년이었네요 89년 네 89년이었는데 그 수업을 하다가 이제 그때는 89년 접근할 때 뭐 체벌 당연히 됐었어요. 우리 영어 단어 못 외우면 우리 그 고등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단어 못 외우면은 5대씩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유명한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애가 아주 그 쿨한 친구여가지고 외우면은 정확히 이제 말해버리고 못 외우면 그냥 바로 나가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영어 단어를 물어보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노력해보잖아요. 뭘 맞추려고. 그러다가 이제 모르면 앞으로 나가 5대를 맞았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그냥 공부를 안 했다. 그럼 무조건 그냥 이름 호명 되자마자 앞으로 나가요. 5대씩 맞고 그랬는데 근데 한 번 어떤 친구가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이제 너 왜 늦었었더니 아빠랑 뭐 엄마랑 마치고 했는데 뭐 해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싸우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엄마 아빠랑 좀 싸우다가 약간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직도 안 풀려서 하여튼 근데 학교 그 시간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말을 한 거였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걔를 빤히 쳐다보더만 갑자기 막 동아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랑 싸워? 엄마랑 싸워? 자식아 네가
혼났겠지. 뭘 싸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해도 부모랑 싸운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부모한테 혼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한테 막 진짜 싸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료로 이게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사업이 부모 대신 아이와 싸워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미리 조절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한 10살 정도에 처음 접하는 게 중요하다. 또는 고등학교 이전에는 절대 사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10세 정도에 처음 접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 중학교 1, 2학년 때,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부모가 안 사주고, 사달라고 조르는데도 안 사주고, 한 중학교 1, 2학년 때 사줬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애가 완전히 거기에 과몰입돼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내가 차라리 더 어릴 때부터 사주고 이렇게 조절 능력을 길러줬어야 했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사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전에는 사주지 마라. 실제로 우리 아들은 그가 그렇게 했고, 우리 딸아이는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주에 이제 그 어학연수생 장학생 뽑혀서 가는 바람에 카톡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8기가짜리 LG폰 하나 써줬는데 사실 실제 갈 때 사용하지 못하고 갔다 와서 그것 때문에 저랑 엄청 싸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바꿔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안 바꿔주고 그 똥폰을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산 걸 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쓰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폴더폰으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지가 원하는 아이폰 제가 사줬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전에 사주지 말아줬는데 그게 한편인데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됐거든요. 김영삼 때. 그거 유사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이걸 철거하지 말고 이걸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어떤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역사적 교훈이야. 빨리빨리 철거해야지. 그게 있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해서 또 역사적 교훈이 없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난 그때 정말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회적 인사, 어떤 사회적 지도 인사들 볼 때, 텔레비전 볼 때 진짜 옆에 있으면 막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내가 또 젊은 대학생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이제, 진보적으로 이렇게 대응한 것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때 그런데 지금도 내가 볼 때는 10살 정도에 처음 접하게 미리 조던 능력 길러줘라? 이게 말이 안 되고,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공시폰 같은 거 사주고, 폴드폰을 사주고, 10살 때 이렇게. 근데 제가 사교육 현장에서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접하고 있는데 어떤 애들이 처음에 가지고 와요. 핸드폰 사줬다고 부모님이 좋다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이제 공식품 비슷한 거예요. 보니까. 음. 그러면 애들이 그래도 갖고 다녀요, 처음에는. 근데 한 두 달, 세 달 지나면요, 안 갖고 다녀요. 왜냐면, 갖고 다녀봐야 쓸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부모님 이렇게 전화해야 하는데 이런 것만 통제되니까 그냥 아예 놓고 다녀버려요, 그냥 아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친구들은 왜 처음에 사줄 때 진짜 스마트폰을 사주고 네가 조절해야 된다. 이건 안 되죠. 어른도 조절 못하죠, 쉽게 말해서. 근데 저는 폴더폰, 폴더폰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사준다면. 네. 네. 근데 요즘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막 계속 말하는 것은 한 개인과 한 가정이 이 스마트폰 대처하기는 이제 너무 힘들다. 사회가 나서야 된다. 법 제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청소년 스마트기기 사용 기간 한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에서는 9시간 19분, 고소득층에서는 7시간 16분이 돼요. 고소득층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오히려 더. 어, 이 악순환이 계속돼요. 신분 세습되는 것이. 네. 실제 이제 법적으로 호주, EU, 미국 캘리포니아주 뭐가 있어요?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하고 있다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스마트폰 어릴 때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스마트폰 가게에 갔는데 그 사장이 아이랑 같이 와서 스마트폰을 아이가 사달라는 대로 안 사주는 부모를 그냥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그 약간은 나를 경멸하는 시선으로 너도 그럴 수 없을 거라는 시선 쳐다보는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잊지를 못하는데 물론 우리 성인 학습자분들 중에서 대리석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있으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이거는 좀 금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게 찾아보니까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가 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주임이 압수도 할 수 있대요. 압수도. 네. 이게 법적으로 되었다 하더라고요. 아우,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보여줬던 거, 이거. 그런데 이걸 또 왜 가지고 왔냐, 제가. 인스타그램 직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인스타그램은 마약과 같다. 우리는 마약 판매사인 것 같다. 근데 마약이라는 게 뭡니까? 중독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저도. 네. 또 그리고 틱톡 라이트라는 게 있나 봐요. 전 잘 모르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이런 유럽이나 호주 이런 데서는 법으로 이렇게 딱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 틱톡 라이트 보상 프로그램을 중단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금 마케팅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아이들이 병들게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음. 자, 그래서 이런 얘기고 제가 이렇게 시간도 되게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내용을 두서없이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아까 모두가 뭐 자녀의 핸드폰과 뭐 싸우고 있다 이런 제목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본문 영상 한번 같이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5주차 1교시 여기서 수업 마치고 여러분들 15주차 2교시는 수업은 없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그럼 모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